제 전 재산은 고작 500원 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 다 할 수 있었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이 작은 신발을 꺼내봤어요. 우리 가족의 기적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무시당하던 이방인 며느리에서 이제는 제 꿈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동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고 덤을 받아내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워킹맘이자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덩이 며느리라 불립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저는 낯선 공기와 언어의 장벽 앞에서 덜덜 떨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겁쟁이 아가씨였습니다. 창밖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따스하게 채우는 지금. 이 순간 저는 가끔 제 두 손을 내려다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어보곤 합니다. 콜롬비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건축 설계도를 그리던 부드러웠던 손가락 끝에는 이제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있지만 저는 그 거친 감촉이 오히려 눈물겹도록 자랑스럽습니다. 툭하면 눈물을 쏟아내던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한 사람의 진심과 사랑 하나만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남미의 심장이라 불리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그곳은 언제나 서늘하면서도 맑은 공기가 감돌았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이 도시 전체에 고풍스러운 숨결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아침이면 갓 볶아낸 진한 콜롬비아 원두커피 한 잔을 책상 한켠에 올려두고 거대한 제도판 위에서 수없는 선들을 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연필심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번지는 흑연 냄새. 그리고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제 어깨를 포근하게 덮여주던 아침. 햇살의 온도는 아직도 제 콧잔등과 피부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제도판 위에 놓인 자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끝에 닿을 때면 저는 제가 세상의 모든 질서를 통제하고 있다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교단에 서셨던 교육자이셨고 저 역시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엘리트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성공이 보장된 미래를 가진 여자라며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건축 현장을 누빌 때면 제 구두 굽소리에 맞춰 인부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럴 때마다 제 척추는 꼿꼿하게 펴지며 알 수 없는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생의 설계도는 제가 그리는 도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반듯하게 완성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람은 제가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도면 위로 불쑥 불어와 모든 선들을 엉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나의 남편 동식 씨를 만난 것은 보고타 외곽의 대형 상업지구 개발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중소 건설업체에서 파견 나온 현장관리 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세련된 매너도 없는 무뚝뚝한 남자.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푹 눌러 쓴 그의 첫인상은 제게 그저 수많은 이방인 노동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어가 서툴러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더듬거리던 그의 모습은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제 눈에는 다소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얕은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설계 도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현장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고 책임자였던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짓눌려 텅 빈 사무실 구석에서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제게 그 실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덜컹거리는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열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온몸이 비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동식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위로의 말이나 어설픈 변명 대신 투박하고 뭉툭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낡은 보온병 뚜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직접 가져왔다며 그가 애지중지하던 유자차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의 소매 끝에서 전해진 그 컵을 받아든 순간 제 얼어붙었던 손끝으로 뜨끈하고 달큰한 온기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위해 빗속을 뚫고 달려와 준 그 미련할 정도의 우직함. 컵 위로 피어오르는 노란 유자향을 맡으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따뜻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툰 단어들의 조각을 이어붙이며 서로의 세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대신 직접 버너를 켜고 끓여준 매콤한 라면, 냄비 뚜껑 위에 김치를 얹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속 깊은 다정함은 제 평생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그의 국적이나 직업 통장의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제 어깨가 젖는 것도 모른 채 우산을 기울여주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겨주던 그 맹목적이고도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펄쩍 뛰며 반대하셨습니다. 창창한 미래를 버리고 동양의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는 딸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셨고 급기야 절연을 선언하셨습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동식 씨의 넓고 단단한 등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닿는 순간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뺨을 후려치던 한국의 겨울바람은 남미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매섭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코끝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잇몸이 시려오는 추위 속에서 저는 동식 씨의 낡은 겨울 점퍼 소매를 생명줄처럼 꽉 틀어주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 쉴 새 없이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의 행렬은 저를 철저하게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동식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고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을 뒤로하고 온 제게 세 발자국만 걸으면 끝나는 좁은 거실과 낡은 장판은 분명 낯설고 당혹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과 감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전공을 살려 설계 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동식 씨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살인적인 한국의 물가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집 근처의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매캐한 절삭유 냄새와 뜨거운 쇳가루의 열기가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펜 대신 차가운 쇠붙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은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숨막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목을 빼고 나사를 조이며 부품을 끼워 맞추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첫날 퇴근하고 돌아온 밤 퉁퉁 부어오른 종아리를 주무르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멓게 스며든 기름때를 비누로 아무리 박박 문질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았을 때 건축가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콜롬비아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날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분명 저는 이곳에서 가장 밑바닥의 단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받은 한국의 월급은 제가 콜롬비아에서 엘리트 건축가로 밤낮 없이 일하며 받았던 한 달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과 물가의 차이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현실 앞에서 저를 괴롭히던 알량한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은 볶는 녹듯 하얗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 아프고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통장에 쌓이는 놀라운 액수의 돈은 제게 전혀 다른 차원의 희망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곳의 노동은 정직한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덜컹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새벽 공기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먹는 저렴한 삼각김밥 한 입조차 제게는 성공을 향해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굳은 살이 박여가는 제 손을 보며 미안함에 고개를 푹 숙였지만 저는 오히려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본국에서의 고상했던 명예 따위는 이 통장의 숫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억척스러운 이방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공장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 단어장을 미친 듯이 외웠고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고 맹렬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피로와 금전적인 환희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뼈가 시리도록 비가 내렸고 저는 잔업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좁은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고 둥근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눈빛으로만 간신히 인사를 나누던 언제나 거리를 두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바지는 빗물에 흠뻑 젖어 짙은 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작은 체구는 빗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달려가 부축하려는데 시어머니는 제 젖은 얼굴을 자신의 거칠고 따뜻한 두 손으로 덥석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도는 빗물의 차가움을 단숨에 잊게 만들 만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품 안에는 수건으로 겹겹이 소중하게 감싸놓은 둥근 통이 안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알싸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확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갓 지은 찰진 흰쌀밥과 푹 고아낸 미역국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있을 며느리가 혹여나 밥이라도 굶고 들어올까봐 그 차가운 비를 맞으며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그저 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시며 알 수 없는 위로의 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떨림 제 등을 토닥여주는 그 투박한 손길의 리듬 속에 담긴 깊고 먹먹한 애정은 굳이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뚝배기에서 끓고 있는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을 때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견뎌야 했던 낯선 시선들 뼛속까지 파고들던 고단함,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외로움이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제 손이 형편없이 떨렸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물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투박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간 묻혀낸 시금치 나물을 제 밥그릇 위에 조심스레 얹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월급의 숫자가 주던 환희를 넘어 이 작은 집안의 감도는 사람의 체온이라는 진짜 기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안도감이 온전히 제 삶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시련은 소리 없이 제 등 뒤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발생한 작은 파편 하나가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제 운명을 또 한 번 거칠게 뒤흔들어 놓을 서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시작된 욱신거리는 통증은 밤이 깊어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급기야 열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당장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내일 출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통증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핑그르르 돌며 눈앞이 캄캄해지던 찰나 제 방귀퉁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저를 힘껏 부둥켜 안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팔이 느껴졌고 그 팔의 온기가 너무나 뜨거워 저는 잠시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깊은 혼란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웅크린 제 귓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제 숨통을 트이게 하는 동아줄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느려지며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저항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제 의식을 깨운 것은 코끝을 깊숙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알싸하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올리자 흐릿한 시야 너머로 색이 바랜 낡은 형광등 불빛이 매섭게 눈동자를 파고들어 반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귓가에는 규칙적이고 건조한 기계음이 아주 작게 울리고 있었고 제 오른쪽 손등 위로는 차가운 금속 바늘이 피부를 뚫고 깊숙하게 찔려 있었습니다. 열병에 들떠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직후라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제 멍한 시선이 멈춘 곳은 좁은 병원 침대 밑에 웅크린 채 엎드려 있는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제대로 된 얇은 담요 한 장조차 덮지 못한 채 보풀이 일어난 낡은 회색 카디건 하나에 의지해 딱딱한 보호자용 간이의자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시어머니의 둥근 어깨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온 며느리가 잘못될까? 두려워 밤새 뜬 눈으로 차가운 병실을 지키다 지쳐 쓰러지듯 잠든 그 구분 등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깊게 베인 듯 미친 듯이 욱신거렸습니다. 조심스레 뻗은 제 손길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든 시어머니의 붉게 충혈된 두 눈과 파인 주름 사이로 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뜨거운 이마에 자신의 차가운 이마를 맞대어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거친 손을 꼭 부여잡으셨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한국어 위로가 쏟아졌지만 그 단단한 언어의 장벽 너머로
오롯이 전해지는 애끓는 모정은 타양사리에 얼어붙은 두려움을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안전모도 채 벗지 못한 남편 동식 씨가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를 뚝뚝 흘리며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으로 처참하게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거친 숨을 짐승처럼 헐떡이며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재붕대 감긴 손등에 입을 맞추는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애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튄 작은 쇠조각 파편에 스친 상처가 덧나면서 지독한 감염과 고열 증세까지 갔었지만 한국의 빠르고 체계적인 의원의 대처 덕분에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받아든 진료비 영수증은 제게 또 다른 거대한 둔기처럼 날아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건강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서류상 미비한 이방인 노동자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남편이 뙤약볕을 맞으며 벌어오는 한 달치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절망적인 액수였습니다. 남편은 빚을 내서라도 갚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제 마른 어깨를 다독였지만 저는 하얀 영수증 종이 위에 찍힌 검은 잉크 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비릿한 피가 배어날 때까지 꽉 깨물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이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고향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와인 한 병 값으로 아무렇지 않게 지불했던 그 액수가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묵직한 생존의 무게표라는 사실이 과거의 제 오만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퇴원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저는 만류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다시 집 근처 공단으로 향하는 첫차 버스에 무거운 몸을 실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아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머릿속은 오로지 병원비로 빠져나간 잔고를 하루빨리 다시 채워야 한다는 무서운 강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시내버스 창문에 차가운 이마를 기대고 멍하니 바라본 새벽거리는 온통 서늘한 잿빛이었습니다. 두꺼운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각자의 치열한 전쟁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속에서 저는 이 지독한 자본주의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수많은 일개 노동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뻣뻣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익숙한 조립 라인 앞에 서자 작업반장님은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만 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친 오른손 위로 하얀 압박 붕대를 칭칭 동여맸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무서운 굉음과 함께 길고 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은빛 나사와 쇳덩이 부품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우아하게 건축 도면을 그리던 부드러웠던 손가락의 감각을 뇌리에서 모조리 지워버린 채 돈을 찍어내는 기계 부품이 된 것처럼 맹렬하게 나사를 조였습니다. 남들이 다 쉬는 점심시간에도 기계 뒤편 후미진 구석에 쭈그려 앉아 찬물에 말아온 식은 맨밥을 꾸역꾸역 밀어넣으며 단어장을 꺼내 외웠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단 한순간의 틈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지독한 절박함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열병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제 나약한 육체는 제 정신의 지독한 억압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등 위로 드라이버의 진동이 쉴 새 없이 가해지자 간신히 딱지가 앉으려던 상처가 결국 다시 찢어지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붕대 위로 붉은 피가 스며들어 번져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저는 짐승처럼 이를 악물고 억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며 헐떡이는 숨소리 시어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차가운 비를 맞으며 품에 안고 계셨던 찌개 냄비에 눈물겨운 온기.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제가 이 잔인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버텨 월급 봉투를 채워가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자 환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공장 안의 열기는 숨막히게 달아올랐고 역겨운 절상유 냄새가 위장을 쥐어짜며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호흡이 점차 비정상적으로 가빠지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점막을 찌르듯 파고들었지만 저는 고장난 기계처럼 두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잔업시간이 다가오고 붉은 노을이 짙게 깔릴 무렵 육체의 한계는 자비 없이 폭력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눈앞의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시야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거친 기계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더니 날카로운 이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콘크리트 바닥에 딛고 선 두 다리는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감각이 지워져 갔습니다. 피로 물든 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어 드라이버를 쥐고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떨리던 손끝에서 튕겨나간 나사 하나가 챙그랑 소리를 냈고 부품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려는 찰나 정수리까지 곤두서게 만드는 오한과 함께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납덩이처럼 막힌 공기 탓에 폐부가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고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시커먼 먹물이 번지듯 어둠이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모서리를 짚은 오른손의 검붉은 핏자국이 희미해져가는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무자비한 현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콜롬비아의 따스했던 아침 햇살 온화했던 부모님의 미소. 빗속에서 달려오던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억눌러왔던 타양살이의 지독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왈칵 치밀어 올랐고 허공을 향해 애처롭게 뻗었던 두 손이 힘없이 떨어지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형편없이 무너지듯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제 몸을 다시 깨운 것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습기를 잔뜩 머금은 벽지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골 방바닥의 끔찍한 한기였습니다. 잿빛 시멘트 바닥 위로 쓰러지던 마지막 기억이 뇌수를 찌르며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등이 뻣뻣하고 차가운 노란색 비닐 장판 위에 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꺼풀을 짓누르는 지독한 피로감을 밀어내고 반쯤 눈을 떴을 때 좁은 단칸방 안은 빛 한 줌 들지 않는 서늘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틈새로 기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먼지 입자들을 스산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귓가를 끔찍하게 채운 것은 누군가의 고통스럽고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가래가 들끓는 듯한 탁한 쇳소리가 섞인 그 처절한 숨결은 단 한 번 흩어질 때마다 좁은 방 안의 산소를 앗아가며 제 심장 한 구석을 녹슨 톱날로 썰어내는 듯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세우자 온몸의 뼈마디가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어버린 얇은 티셔츠가 척추에 차갑게 들러붙었고 침을 삼킬 때마다 타들어간 목구멍에서 모래알이 긁히는 듯한 짙은 갈증과 비릿한 핏물이 맴돌았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초점을 맞추며 숨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심장이 흉곽을 뚫고 튀어나올 듯한 생지옥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 옆에 깔린 색바랜 목화솜. 이불 위에는 남편 동식 씨가 살아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처참한 몰골로 누워 있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던 두 눈은 고통에 짓눌려 닫혀 있었고 흙먼지와 굳어버린 핏자국이 얼룩진 하얀 붕대가 그의 머리통부터 어깨와 갈비뼈 그리고 두 다리까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높은 허공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굳어버린 잿빛 시멘트 가루 냄새가 한데 뒤섞여 좁은 방 안의 공기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끊어질 듯 새어나오는 파열된 신음은 제 고막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섞고 깁스 밖으로 삐져나온 거칠고 커다란 오른손은 생기를 잃고 회백색으로 굳어 있었고 갈라진 손톱 밑에 파고든 흙대만이 그가 아내를 먹여 살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노동을 착취당했는지 증명하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러진 다리 발치에는 늙은 시어머니가 엎드린 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끔찍한 통곡을 식도 안으로 삼키고 계셨습니다. 바싹 말라 뼈마디가 드러난 시어머니의 굽은 등이 숨을 쉴 때마다 폭풍우 속의 조각배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장판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방울은 방 안의 고요를 찢는 서글픈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산산이 부서진 몸뚱어리를 어루만지지도 못한 채 허공을 향해 두 손을 피가 나도록 비비며 신에게 자비를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옆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타양살이의 서러움과 과거에 대한 향수는 가루조차 남지 않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혹한의 겨울.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앉아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가엾은 시어머니와 평생 생계의 짐을 짊어지다. 추락사고로 척추가 부러져 몸조차 가누지 못하게 된 남편을 번갈아 보며 저는 아래 집술을 핏물이 터져나와 뚝뚝 떨어질 때까지 짐승처럼 꽉 깨물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고막을 두드리는 둔탁한 통증과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쥔 감각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의 무게가 폐부를 짓누르고 단 한 모금의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절망감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지만 저는 감히 이 지옥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입안 가득 고이는 비릿한 핏물을 식도 너머로 삼키며 당장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무너질 권리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잔인한 현실을 뼛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태양 아래서 우아하게 설계도를 그리며 마셨던 향긋한 커피. 향기나 고급 정장의 촉감 따위는 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 앞에서는 조롱 섞인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이 가족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진다는 서늘한 각성이 척추.
뼈마디를 타고 얼음물처럼 흘러내리며 마비되었던 제 두 다리에 기괴한 생존의 힘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져 있던 시간 동안 남편은 제 밀린 병원비 영수증을 쥐고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피를 토하며 구걸하듯 뛰어다니다 결국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공사장의 위험한 낡은 비계 위로 올라갔고 사가 빠진 안전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야간 작업을 강행하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응급처치만 겨우 받은 채 병원에서 쓰레기처럼 쫓겨나 이 좁고 냉기가 흐르는 단칸방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저희 가족의 비참한 행적이 눈앞에 핏빛 파노라마처럼 그려지자 미쳐버릴 것 같은 분노와 슬픔에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어금니가 으스러져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비참한 죽음의 냄새만이 맴돌던 단칸방의 서늘한 공기를 잔인하게 찢어밟기며 쾅쾅쾅 하는 폭력적이고 귀를 찢는 파열음이 현관 철문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얇고 녹슨 싸구려 철문이 경첩에서 뜯어져 나갈 듯 짐승의 발악처럼 격렬하게 덜컹거렸고 찌그러진 양철판이 낡은 콘크리트 문틀에 부딪히며 내는 신경질적인 마찰음이 고막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쾅쾅쾅쾅. 숨을 고를 짧은 틈조차 주지 않고 연이어 터져나온 끔찍한 문 두드림은 사람의 척척을 확인하려는 노크가 아니라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어있는 사냥감들의 숨통을 찢어버리겠다는 살기 어린 악의와 폭력성이 끌어오르는 무자비한 위협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무식하고 거대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끼익 비명을 지를 때마다 문틀 사이에서 부서진 낡은 시멘트 가루가 하얀 눈송이처럼 우수수 노란 방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파리하게 질린 두 손으로 입을 찢어질 듯 틀어막은 채 포식자에게 쫓겨 구석에 몰린 초식동물처럼 방구석으로 몸을 둥글게 웅크렸고 사경을 헤매며 누워있던 동식 씨의 파란 미간에도 고통스러운 주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제 심장은 발작을 일으키듯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흉곽 안쪽을 타격하기 시작했고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굵은 줄기가 되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문을 채 열기도 전에 찌그러진 문틈 사이로 지독하게 매캐한 싸구려. 담배 연기 냄새와 코를 찌르는 불쾌한 남성용 스킨. 향이 독가스처럼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좁은 방 안의 피비린내와 엉겨붙으며 후각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관문에 둥근 쇠 손잡이에 붕대 감은 오른손을 가져다 대는 찰나 밖에서 거대한 쇳덩어리로 걷어차기라도 한 듯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잠금 장치가 무참히 박살나며 현관문이 방 안쪽으로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칼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한겨울 밤의 매서운 공기가 날 선 얼음 칼날처럼 밀려들어왔고 그 바람을 타고 거대한 산맥처럼 위압적인 체구의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복도에 깜빡이는 백열등 빛을 등진 채 방 안으로 서늘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터질 듯 꽉 끼는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턱 주변으로 흉측한 칼자국 흉터가 파인 짐승 같은 사내였습니다. 남편 동식 씨가 제 터무니없는 병원비와 밀려버린 월세를 막기 위해 처절한 심정으로 손을 뻗었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악마의 덫에 걸려버린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사내의 두꺼운 등사나 밑창에 잔뜩 묻어있던 시커먼 진흙덩어리와 역겨운 오물들이 시어머니가 매일 굽은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쓸고 닦아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던 깨끗한 노란 장판 위로 망설임 없이 무자비하게 지식이며 들어왔습니다. 축축한 진흙이 장판에 짓눌리며 내는 찌벅거리는 마찰음은 저희 가족이 마지막 벼랑 끝에서 부둥켜 안고 있던 인간적인 존엄과 자존심마저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파괴음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사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생각조차 않은 채 더러운 흙발로 방 안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들어와 단칸방 천장에 정수리가 닿을 듯한 압도적인 자세로 저희 가족을 독사처럼 내려다보았습니다. 굵은 목 핏줄과 턱 밑에서 일렁이는 차가운 눈빛은 바닥에 널브러져 부서진 남편의 피 묻은 몸뚱어리와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백지장 같은 얼굴로 위태롭게 서 있는 제 전신을 훑으며 비릿하고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두꺼운 입술 틈새로 길게 뿜어져 나오는 누런 담배 연기가 희뿌연 독구름처럼 차가운 공기와 끈적하게 엉겨붙어 시야를 어지럽히고 숨을 턱 막히게 조여왔습니다. 사내는 낡은 가죽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솥뚜껑같이 두꺼운 손을 집어넣더니 구겨지고 때 탄 누런색 서류 봉투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마른 종이가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은 제 뇌수를 수백 개의 바늘로 쑤셔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래가 끓는 탁한 쇳소리가 섞인 거친 목소리가 고요하고 숨막히는 방 안의 공기를 무거운 쇳덩이처럼 짓누르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남의 끔찍한 불행을 뜯어먹고
돈이라는 맹목적인 목적만을 좇는 잔인한 포식자의 짐승 같은 살기만이 소름 끼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억센 소나기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얼굴. 바로 옆으로 불결한 쓰레기를 버리듯 툭 던져버렸습니다. 허공을 펄럭이며 장판 바닥에 떨어져 펼쳐진 종이 위에는 남편 동식 씨의 굳은 살 박인 엄지손가락 지장이 핏빛으로 찍혀있는 끔찍한 차용증과 법원의 살벌한 붉은색, 직인이 무자비하게 찍힌 가압류 통지서가 검은색 잉크, 자국을 서늘하게 번뜩이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오만한 태도로 각진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저를 대놓고 끈적한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일그러뜨리며 비웃음이 가득 섞인 잔혹한 어조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냉골 바닥에 널브러져 다 죽어가는 짐승 소리로 신음이나 뱉어내는 저 병신 같은 내 남편. 목숨값으로 빌려간 피 같은 내 돈이 고작 몇 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보다 이자가 3배나 훌쩍 뛰어올랐다는 끔찍한 사실을 차가운 숫자의 나열로 일깨우는 사내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사내의 진흙 묻은 가죽 구두 앞코가 시어머니의 덜덜 떨리는 마른 손등을 툭툭 치며 불결한 벌레를 치우듯 밀어내는 순간 눈앞은 하얗게 전멸하며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듯한 극한의 분노와 수치심이 용암처럼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명을 지르며 구두를 밀쳐내기도 전에 사내는 육중한 몸무게를 실은 구두 굽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동식 씨의 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찌지직 소리가 나도록 잔인하게 지식이며 콜롬비아에서 온 고상하고 배운 엘리트 며느리라더니 이따위 썩은 곰팡이 냄새나는 쓰레기장에서 다리 병신된 남편. 똥오줌이나 구역질 나게 받아내고 있는 꼬라지가 참으로 눈물겹다며 당장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그동안 밀린 이자와 원금을 일어나나 틀리지 않고 몽땅 내놓지 않으면 이 늙고 쓸모없는 여편 내 머리채를 잡고 뼈가 부서진 내 남편의 다리를 질질 끌어내어 당장 꽁꽁 얼어붙은 찻길 아스팔트 바닥에 쓰레기 봉투처럼 내동댕이 치고 내년은 창촌에 팔아넘겨버리겠다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모욕적인 선고를 내뱉으며 제 얼굴에 역겨운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습니다. 역겨운 누런 담배 연기가 제 창백하게 굳어버린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하며 예민한 눈점막을 뾰족한 바늘처럼 파고들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독한 공포와 굴욕감에 온몸의 핏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두껍고 거무튀튀한 입술 틈새에서 뿜어져 나온 매캐하고 탁한 연기는 좁고 밀폐된 단칸방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기괴한 뱀처럼 다리를 틀며 제 호흡기를 무자비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높고 맑은 하늘 아래서 아침마다 폐부 깊은 곳까지 들이마시던 청량한 바람과 최고급 원두의 향기로운 잔향이 찰나의 순간 뇌리를 스쳤지만 눈앞에 펼쳐진 시궁창 같은 현실의 악취는 제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내의 번들거리는 흉터 아래로 일그러진 비웃음은 타국에서 굴러들어온 무력한 이방인 여자를 철저하게 짓밟는 잔인한 포식자의 유희였습니다. 제 귓가에는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심장 박동이 고막을 찢을 듯 쾅쾅거렸고 하얀 붕대를 감은 오른손은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도록 꽉 쥐어져 있었지만 이 폭력적인 사채업자 앞에서는 단 한마디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약한 제 자신에 대한 끔찍한 수치심이 용암처럼 역류하던 그때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방바닥에서 숨이 끊어질 듯한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시어머니의 앙상한 체구가 허공을 가르며 사내의 진흙투성이 등산화 아래로 처참하게 내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타국의 며느리에게 뻗어오는 사내의 소나기를 막아내기 위해 얼음장 같은 장판 바닥을 기어와 사내의 두꺼운 바지가랑이를 뼈가 부서질 듯 꽉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 찬바람을 맞으며 거칠어진 시어머니의 두 손이 사내의 더러운 구두 앞코를 미친 듯이 비비며 제발 우리 가엾은 며느리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끔찍한 마찰음이 방 안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펄펄 끓는 눈물이 쏟아져 내려 사내의 구두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고 있었고 가래가 끓는 목소리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불어난 돈은 늙은 뼈를 갈아서라도 갚을 테니 이 불쌍한 아이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말라며 바닥에 엎드려 주름진 이마를 시멘트 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찌어대는 모습은 제 심장을 녹슨 톱날로 잔인하게 썰어내는 듯한 통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사내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역겨운 욕설을 내뱉으며 육중한 등산화 발길질로 시어머니의 가녀린 어깨를 무자비하게 걷어차버렸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몸뚱어리가 낡은 종이장처럼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차가운 벽면에 거칠게 부딪히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제 눈앞은 하얗게 전멸하며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광경을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던 남편 동식 씨도
핏발선 두 눈으로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으스러져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동식 씨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기괴한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생피를 토해내는 듯한 괴성이 터져나왔고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아내를 지키려 발버둥치는 몸부림에 섰고 깁스가 장판 바닥에 긁히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뿜어냈습니다. 무리하게 근육을 뒤틀자 봉합해둔 상처가 터지며 붕대 위로 검붉은 생피가 솟구쳐 바닥으로 떨어졌고 좁은 방 안은 역겨운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달아오른 남편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고 당장 어머니에게서 그 발을 치우라고 절규했지만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는 처참한 신음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시어머니의 비참한 굴욕이 오롯이 짐덩어리 같은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한 맹목적인 희생이라는 사실이 제 목구멍을 콱 틀어막으며 숨 쉴 수조차 없는 수치심으로 신경세포를 난도질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엘리트 건축가로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매끄러운 펜을 굴리던 제가 이제는 타국의 썩은 단칸방 구석에서 남편의 피와 시어머니의 눈물을 담보로 목숨을 구걸하는 짓밟힌 벌레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잔혹한 대비가 제 정신을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더 이상 심파극을 보아줄 인내심이 없다는 듯 짜증 섞인 가래침을 뱉어내고는 제 멱살을 우악스럽게 틀어주었습니다. 억센 소나기가 얇은 티셔츠 목덜미를 파고들며 피부를 긁어냈고 숨통이 막히는 질식감과 함께 제 몸뚱어리는 짐짝처럼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로 방바닥을 긁으며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는 나약한 집단이었습니다. 사내는 저를 낡은 현관문 밖 잿빛 복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고 제 몸은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 위를 구르며 곳곳이 긁히고 멍들어 엄청난 통증을 쏟아냈습니다. 요란한 소란에 놀란 이웃들이 철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만 사람들의 눈동자에 담긴 것은 연민이 아니라 야반도주나 할 것 같은 외국인 가족을 향한 지독한 경멸뿐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 여자가 분수도 모르고 빚을 지고 산다며 수군거리는 혀끝의 독설들이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고막을 난도질했습니다. 외국인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라는 모욕적인 차별의 단어들은 달궈진 쇠인두가 되어 제 피부를 지글지글 태우며 깊게 새겨지는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정중하게 도면을 받아가던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투영되며 복도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헐떡이는 꼴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혀를 깨물고 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끌어올랐습니다. 사내는 복도에 쓰러진 제 복부를 구두코로 모욕적으로 건드리며 당장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방 안에 신호를 뿌리고 몽땅 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을 내뱉으며 저를 칠흑 같은 건물 밖으로 짐승 몰듯 쫓아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무참히 밀려난 제 몸통 위로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칼바람이 수백 개의 얼음 채찍이 되어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얇은 티셔츠 차림에 제 피부는 소름 끼치는 보라색으로 질려갔고 공장에서 찢겨 붕대를 감은 오른손 위로는 노란 진물과 핏물이 얼어붙어 욱신거리는 통증을 뿜어냈습니다. 맨발이 꽁꽁 얼어붙은 흙빛 아스팔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발바닥 피부가 찢어지고 수만 개의 얼음 조각이 혈관을 타고 역류하는 듯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자비를 청해야 할지 아무런 목적지도 없는 거대한 절망감 속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차가운 밤거리를 향해 위태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주황빛조차 닿지 않는 캄캄하고 후미진 골목길의 서늘한 정막 속에서 제 가쁜 숨소리와 피 맺힌 발바닥이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내는 서글픈 파열음만이 텅 빈 허공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공장 기계 앞에서 얻은 극심한 과로와 감염 그리고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남긴 수치심과 사채업자의 살기 어린 공포가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오자 제 가녀린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식은땀이 쏟아졌고 비어있는 위장이 뒤틀리며 쓰디쓴 위액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파랗게 질린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끈적한 먹물이 번지듯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어둡게 집어삼켜졌고 귓가에서는 수만 마리의 벌떼가 파고드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이명만이 이성을 마비시키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꽁꽁 얼어붙은 무릎 관절이 툭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힘없이 꺾이며 제 몸이 차가운 허공을 가르고 무너져 내리는 찰나 거칠고 더러운 아스팔트의 표면이 재창백하고 눈물범벅이 된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서늘하고 단단한 감각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의 가느다란 끈은 칠흑같이 깊은 심연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칠흑처럼 어둡고 끈적한 심연의 늪으로 한없이 가라앉던 제 의식을 억지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지독하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코끝을 알싸하게 마비시키는 알코올의 매캐한 잔향이었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올리자 망막을 사정없이 찌르는 새하얀 형광등. 불빛이 수만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흐릿한 시야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바싹 타들어간 입술 사이로 옅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귓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삐삐삐 울리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심전도 모니터의 마찰음과 병원, 복도를 울리는 누군가의 다급한 구둣발 소리가 어지럽게 엉켜붙어 고막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차갑고 거친 병원 침대 시트의 서늘한 촉감이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제 오른쪽 손등 위로는 날카로운 금속 수액, 바늘이 깊숙하게 꽂혀 투명하고 차가운 액체를 핏줄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꽁꽁 얼어붙은 흑빛 아스팔트 바닥에 뺨을 지식이며 사채업자의 끔찍한 폭언과 발길질에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졌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뇌수를 날카롭게 긁으며 되살아나자 제 척추, 뼈마디를 타고 소름 끼치는 오한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환자복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응급실의 묵직한 미닫이 문이 드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열렸고 푸른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차가운 금속성 차트판을 들고 제 침대 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둥근 안경알 너머로 비치는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연민과 무거운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고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그의 하얀 가운 자락이 스칠 때마다 좁은 병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중압감이 제 목구멍을 콱 틀어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창백한 얼굴과 차트판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굳게 담은 입술을 천천히 달싹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온 젊은 간호사가 서툰 영어 발음과 스마트폰의 번역기 화면을 동시에 들이밀며 의사 선생님의 무겁고 단호한 한국어 음성을 제 귓가에 조심스럽게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의 기계적인 인공지능 목소리와 간호사의 떨리는 육성이 허공에서 부딪혀 제 뇌리에 꽂히는 찰나의 순간 시간은 끈적한 물려처럼 한없이 느리게 늘어났고 병동의 모든 백색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완벽하게 소거되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극도의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습니다만 함부로 독한 약을 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신 8주 차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임신입니다. 그 건조하고 투박한 번역기의 합성음이 제 연약한 고막을 뚫고 달팽이관을 거쳐 심장 한가운데로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임신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새하얗게 탈색시키며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퍼런 멍이 들도록 뼈 빠지게 공장 기계를 돌리며 쏟아냈던 검붉은 피로와 구역질, 비어있는 위장을 쥐어짜며 위액을 토해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끔찍한 신체적 고통들이 단순한 타향살이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제 자궁 가장 깊고 따뜻한 곳에서 세포를 분열하며 필사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새 생명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경외감이 동시에 폭발하며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제 두 손이 무의식적으로 얇은 환자복 위로 아직 아무런 굴곡조차 없는 평평한 아랫배를 미친 사람처럼 감싸 안았고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체온 너머로 심장, 박동과 동기화된 태아의 고동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아 하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오열이 바싹 타들어간 식도를 찢으며 터져나왔고 핏발이 선 두 눈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푹 파인 창백한 뺨을 타고 턱끝으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차갑고 더러운 아스팔트 위에서 짐승처럼 짓밟히고 뒹굴 때 사채업자의 끔찍한 구둣발이 내 배를 향해 날아들 때 이 핏덩이 같은 아이는 어두운 뱃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을까. 콜롬비아에 부유했던 부모님에게 의절당하고 이역만리 낯선 땅에 버려지듯 떨어져 썩은 곰팡이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척추가 부서진 남편과 피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의 절망을 지켜보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 수백 번도 넘게 저주했던 제 나약하고 비겁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수만 개의 예리한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가차없이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죄책감과 뼈를 깎는 듯한 참회의 눈물이 환자복 시트를 검게 적시며 지나간 자리에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하고 폭력적일 만큼 강렬한 모성애의 불꽃이 번쩍이며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제 흐릿한 시야 너머로 방금 전까지
저를 지배했던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사채업자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이 가루조차 남지 않고 하얗게 증발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덜덜 떨리던 제 턱관절에 무서운 힘이 들어가며 으드득하는 치아의 마찰음이 귓가를 울렸고 멍하고 퀭하게 풀려있던 제 잿빛 눈동자 속으로 시퍼렇게 날이 선 짐승 같은 도끼와 결코 꺼지지 않을 시뻘건 희망의 불씨가 무서운 속도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차갑고 잔인한 한국의 밑바닥 쓰레기장 같은 가난 속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뼈를 갈아 가루를 내고 내 혈관의 피를 모두 뽑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척추가 부서진 남편과 피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내 뱃속에서 숨쉬는 이 가엾은 우주를 내 두 손으로 기필코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지독하고 비장한 각성이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처럼 차갑게 흘러내리며 공장 바닥에 쓰러져 마비되었던 제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기괴하고 억지스러운 전사의 힘을 강제로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오른손등 위로 붉은 피가 역류하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바늘을 뽑아버렸습니다. 투명한 수액과 붉은 핏방울이 하얀 시트 위로 흩뿌려지는 비릿한 냄새를 뒤로한 채 저는 간호사의 다급한 만류를 뿌리치고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새벽 거리로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제 얇은 티셔츠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새벽. 3시의 매서운 칼바람은 수백 개의 얼음 채찍이 되어 제 살갗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제 뱃속에서 타오르는 어미로서의 뜨거운 도끼는 그 어떤 추위도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맹렬했습니다. 빚을 갚을 돈을 구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 아침 방 안에 신어를 뿌리겠다던 사채업자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고막을 때렸고 저는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진 맨발로 흑빛 아스팔트 위를 정처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모두 꺼져버린 캄캄하고 후미진 상가 뒷골목을 유령처럼 배회하던 제 코끝으로 어디선가 짙고 매캐한 먼지 냄새와 톱밥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강렬한 흑연과 잉크의 잔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짐승처럼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린 곳에는 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낡은 인테리어 사무소의 뒷문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골판지 상자와 시멘트 포대 자루들이 흉물스럽게 쌓여있는 그 차갑고 더러운 쓰레기 더미 사이로 옅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이는 무언가가 제 핏발선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 얼어붙은 두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와 차가운 흙먼지가 손톱 밑을 파고들었지만 제 손끝에 닿은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과 매끄러운 나무의 촉감은 제 심장을 터질 듯이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낡고 거대한 전문가용 제도판 부러진 티자 조각, 정밀한 눈금이 새겨진 삼각자 세트, 그리고 뚜껑이 마르지 않은 값비싼 코픽, 마카 무리와 묵직한 도면통이 쓰레기 봉투 밖으로 흉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최고 명문대의 건축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던 제게 그 버려진 도구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제 잃어버린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과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삼각자의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내리는 순간 흑연 냄새와 함께 제도판 위에서 수백 개의 완벽한 선을 교차시키며 거대한 건축물의 투시도를 우아하게 그려내던 제 과거의 천재적인 재능이 벼락처럼 뇌수를 때리며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판 밑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던 붉은색 글씨의 낡은 급구, 전단지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도시 대형 상업지구 조감도 수작업 투시도 긴급 프리랜서 구함, 기한 내일 아침까지 최고 단가 당일 현금 지급, 컴퓨터 그래픽이 만연한 시대의 옛날 방식의 정교한 수작업, 투시도를 급하게 찾는다는 한국 건설업체의 절박한 구인 전단지였습니다. 그것은 절벽 끝으로 추락하던 제 목을 낚아챈 신의 동아줄이자 제 뱃속의 아이가 제게 쥐어준 기적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주저할 틈도 없이 그 무거운 제도판과 도면통 마카 세트를 양팔이 빠질 듯 꽉 부둥켜 안고 근처에 불이 꺼지지 않은 24시간 편의점, 야외의 차가운 플라스틱 테이블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새벽의 살을 애는 칼바람이 편의점 투명한 유리창을 덜컹거리게 흔들고 쓰레기통 옆에서 풍겨오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지만 제게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두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며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구겨진 도화지를 제도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부러진 티자를 테이프로 단단하게 칭칭 감아 고정하고 뭉툭해진 연필 끝을 이빨로 거칠게 물어뜯어 날카로운 흑연심을 드러냈습니다. 편의점의 차갑고 푸른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심이 하얀 도화지 표면에 닿는 순간 사각하는 소름 끼치도록 경쾌하고 건조한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이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다시 부활하는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전단지에 적혀있던 상업지구의 대략적인 개요와 제가 콜롬비아에서 설계했던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의 완벽한 데이터들이 무서운 속도로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창조물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관절이 찢어질 듯 욱신거리고 붕대를 감은 오른손등 위로 다시 검붉은 핏물이 배어나와 도화지 끝을 붉게 물들였지만 제 손놀림은 기계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투시도 선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며 거대한 상업 건물의 골격을 세웠고 차가운 바람에 굳어버린 마카를 체온으로 녹여가며 유리에 반사되는 빛의 질감과 차가운 콘크리트의 그림자 하나하나를 소름 돋는 디테일로 채색해 나갔습니다. 뱃속을 쥐어짜는 끔찍한 입덧의 구역질이 위장을 뒤틀어 쓰디쓴 노란 위액이 입가로 흘러내릴 때마다 낡은 옷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저는 짐승처럼 도화지 위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척추가 부서져 널브러져 있던 남편의 파리한 얼굴과 사채업자의 구두를 핥으며 피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채찍질하듯 저를 몰아세웠고 제 뱃속에서 맥박치는 아이의 생명력이 제 마비된 오른팔에 신들린 듯한 맹렬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손가락 끝에 박힌 흑연 찌꺼기가 피와 엉겨붙어 시커먼 굳은 살을 만들어낼 무렵 제 눈앞에 구겨진 도화지 위에는 한국의 그 어떤 전문가도 하룻밤 새에 감히 구현해낼 수 없는 압도적이고 완벽한 퀄리티의 수작업 상업지구 투시도가 숨막히는 위용을 뽐내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필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순간 제 핏발 선시야 너머로 짙고 시커먼 어둠이 걷히며 차갑고 푸르스름한 새벽의 여명이 한국의 잿빛 빌딩 숲 사이로 날카롭게 스며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새 제 뼈와 살을 깎아내며 싸웠던 치열한 흔적인 시커먼 지우개, 가루와 피 묻은 붕대 조각들이 편의점 테이블 위로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새벽 이슬의 비릿한 냄새와 자동차 매연의 매캐한 냄새가 차가운 아침 공기와 섞여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허리를 간신히 펴고 일어나 갓 완성된 제 혼과 피가 담긴 투시도를 구겨지지 않게 도면통 안에 소중하고 단단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피딱지가 앉은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딛고 선 제 두 다리는 더 이상 빚에 쫓겨 벌벌 떨던 나약하고 비참한 이방인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도면통을 쥔 오른손에 뼈가 부서질 듯 무서운 힘을 주며 고개를 치켜들었을 때 붉게 충혈된 제 두 눈동자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악마의 목줄을 물어뜯고 올라온 어미 늑대 같은 끔찍한 살기와 압도적인 결의만이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날카로운 서리가 내린 한겨울의 아스팔트 위를 지식이며 전단지에 적힌 건설사를 향해 내딛는 제 첫 발걸음의 쿵 하는 무겁고 둔탁한 파열음은 이 잔인한 세상에 대한 제 처절한 선전포고이자 저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 모든 불행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비장하고 폭력적인 진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쟁취해낸 새벽의 투시도를 도면통에 단단히 쥔 채 도착한 건설사의 거대한 로비는 제 가난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딴 세상처럼 차갑고도 눈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구두굽이 닿을 때마다 맑고 서늘한 울림을 냈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은 제 낡은 옷소매와 핏물로 얼룩진 붕대 위로 잔인하게 쏟아졌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초라한 행색을 한 이방인 여자가 뻔뻔하게 들어와 투시도를 제출하겠다고 고집하자 접수처의 젊은 직원들은 불쾌하다는 듯 코를 찡긋거리며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감히 어디서 시간을 뺐느냐는 멸시 어린 조롱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굳게 입술을 깨물며 안내 데스크를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때 로비 한가운데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쉰 목소리가 비릿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복도에서 저를 쫓아냈던 바로 그 사채업자가 건설사,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어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더니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바로 빚쟁이 외국인이라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쏟아졌고 수군거리는 소음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사채업자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제 도면통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도면통이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안에 있던 도면이 대굴대굴 굴러나와 빳빳한 대리석 바닥 위로 툭 펼쳐졌습니다. 그가 발길질로 도면을 지시기려 하는 순간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온몸을 던졌습니다. 더러운 흑발로 내 가족의 명예와 내 아이의 미래를 짓밟으려 하지 말라고. 저는 쇳소리 섞인 절박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뱃속 아이와 무너진 남편,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시어머니를 지켜내야만 하는 어미 늑대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격렬한 저항에 사채업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로비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둘을 에워쌌습니다. 제가 그린 투시도 속에 정교하고 완벽한 건축 설계가 바닥에 넓게 펼쳐져 그 찬란한 자태를 드러내자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멍하니 바닥의 도면을 내려다보았고 그 틈을 타 저는 다시 한번 그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그 비열한 욕망으로 이 도면을 더럽히지 말라고 제 뱃속의 아이가 이 차가운 세상에 태어날 때 당신 같은 짐승의 냄새를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저는 떨리는 숨을 헐떡이며 정면으로 사내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때 로비의 육중한 유리 회전문을 밀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채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건설사의 회장이자 이번 상업지구 프로젝트의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주위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로비의 모든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펼쳐진 제 도면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바닥에 널브러진 저의 초라한 모습과 제 도면 위를 오가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냉철함을 뿜어냈습니다. 수행원들이 분위기를 살피며 저를 쫓아내려 하자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수행원에게 도면을 더 가까이 가져오라고 명하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노신사의 거칠고 노련한 손가락이 제 투시도 속의 정밀한 선 하나하나를 짚어갈 때마다 로비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재능과 절박함이 섞인 예술성을 감지한 듯 회장의 얼굴에 옅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 앞까지 천천히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저를 매섭게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입을 열기 직전의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뱃속 아이의 고동소리가 귓가를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은 제 몸을 관통할 듯 머물렀고 공기를 감싸고 있던 정적은 그 어떤 물리적 압력보다 무겁게 로비를 짓눌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진 도면의 선들은 회장의 노련한 눈동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천천히 벗어 대리석 바닥에 옅은 소음을 남기며 쥐고 있던 차트판을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펼쳐진 제 투시도 위로 자신의 육중한 그림자를 들이웠습니다. 회장의 거칠고 메마른 손끝이 도면의 주요 결합 부위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지나는 자리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이 깨지는 듯한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냈고 저는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의 손끝만을 응시했습니다. 회장은 짧은 탄식과 함께 도면의 구석에 적힌 미세한 수치 하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함과 심미적 균형을 수작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자는 이제 업계에서 멸종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실력을 쌓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한 베이스처럼 울려 퍼졌으며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젖어버린 눈시울을 애써 훔치며 콜롬비아에서 건축을 배웠던 시절의 이야기와 이곳에 와서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을 아주 간결하고 단호한 어조로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가족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의 투쟁이었으며 이 한 장의 도면 속에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 고백이 로비의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자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채업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색은 이미 사지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사채업자를 서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매서웠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사채업자의 다리는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이 도면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건설 현장에서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즉시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장의 호통이 로비의 유리벽을 울리며 퍼지자 사채업자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엎드려 잘못했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쏟아냈던 독설과 위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비굴한 모습으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회장은 사채업자를 향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를 던졌고 그 목소리에는 단호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쥐 죽은 듯 조용히 도망치듯 로비 밖으로 사라졌고 로비의 모든 이목은 다시 저를 향해 쏠렸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도면통을 다시 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도면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예술품이라며
제 재능을 이대로 썩히는 것은 이 나라의 손실이라고 극찬을 쏟아내며 즉석에서 거액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꽉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난의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폐허 속에서 뱃속 아이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미래가 찬란한 햇살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이들이 저를 향해 경외 섞인 시선을 보냈고 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이방인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전문가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승리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열의 결정체였습니다. 승리의 눈물을 쏟아내는 제 앞에 회장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환호와 박수로 변해 로비 가득히 울려 퍼졌고 저는 도면통을 가슴 깊이 안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습니다.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저를 향한 경멸이 아닌 경이로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채업자의 그림자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회장의 위엄과 새로운 기회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제 오른손을 묵직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와 기름때로 범벅이 되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사실은 이 찬란한 순간을 위한 가장 견고한 디딤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은 도면통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안에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저를 무시했던 세상의 정면으로 맞서 승리한 증거이자 내 아이에게 보여줄 당당한 어머니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서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개척자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발밑을 적셨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대리석 바닥의 따스함이 발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쥐어짰던 그 모든 필사의 노력이 마침내 운명의 물줄기를 정반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비참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이 거대한 세상에 저만의 성을 쌓아 올릴 건축가로서의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디뎠습니다. 회장이 건넨 명함을 다시금 확인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명함은 제 인생을 바꿀 열쇠이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을 이겨낼 방패가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고 지독한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면통을 꽉 쥔 채 웅성거리는 로비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명함 뒤에 적힌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저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만끽했습니다. 내일의 저는 오늘보다 더 강해질 것이며 뱃속의 아이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당당한 존재로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야 비로소 시작될 진짜 인생을 향해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건설사 회장실의 묵직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도망치듯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손에 쥐어진 봉투와 회장의 명함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고통과 비참한 굴욕이 과거의 기록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소중한 아이의 움직임이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당당한 건축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빚을 모두 청산하고 남편 동식 씨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빚 문서를 불태우며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좁고 냉기가 흐르던 단칸방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수리한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기 가득하게 퍼져나갔고 가족은 옹기종기 모여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의 퀭한 얼굴을 보며 손수 지은 밥을 듬뿍 퍼주시는 시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릇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지난날의 고난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며 굶주렸던 기억은 이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의 지극한 케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고 저는 회장의 후원을 받아 저만의 작은 사무소를 열어 새로운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맨발로 아스팔트를 걷지 않아도 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뒤 동식 씨와 함께 우리가 처음 머물렀던 낡은 단칸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살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벽면을 쓸어내리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굴욕이 없었다면 지금의 찬란한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뱃속 아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은 차갑고 매섭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정과 사랑이 살아있기에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은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교훈이 되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시어머니가 가꾸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고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남편과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 속에서 저는 비로소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불편함이 남은 남편은 희망찬 표정으로 현장 설계 감독직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꿈을 도면 위에 투영하곤 합니다. 이웃들도 정성껏 나눈 음식과 따뜻한 인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대문에는 언제나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복덩이 가족이라 부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덧 봄바람이 부는 계절, 정원에서 자라나는 꽃들을 보며 만삭이 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베네 쩌고리를 정성스럽게 짓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빛나는 결실로 맺히게 된 것은 오직 가족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과 헌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당당하게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은 삶의 보상이자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지난 시간 겪은 비바람이 우리를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로 성장하게 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 자신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으며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 아이와 함께 내일의 더 큰 기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 과정이 저를 진정한 건축가이자 어머니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